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배워서 한다, 단기적으로 이슈적으로 제가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 그리고, 앞으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보니까 인수위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110개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10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모두 다 한 번에 꺼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새 정부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이 임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좀 꺼내볼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 오늘 준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재필 전문가도 이 주제로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 저도 같은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배워서 한다 PD님께서 정말 보고 싶다. 국정과제에 관련해서 종목들 나열해서 보고 싶다라고 또 요청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신정부 정책 분석, 돈 되는 국정과제 골라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110개의 국정과제가요. 총 6개의 블락으로 나눠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작은 카테고리에서 제목과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내용들을 먼저 다 봤는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일일이 찾아보시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 보고 나서 총평을 드린다면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10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모두 다 우리가 주식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리해서 본다라면은 대부분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1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주식적으로 봤을 때 종목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주제들만 제가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미리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110대 국정과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사이트가 연결되게 되는데요. 110대 국정과제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번호가 110가지가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붙이셔야 돼요. 일단 6가지의 이 뭐 국민과의 약속 카테고리를 나누었고요. 이 안에서 주식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만 골라서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사실은 뭐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이렇게 부서별로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들 안에서 주식적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6대 국정 목표에 대한 내용들. 제가 봤을 때요, 이 모든 것들이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주제 기준을 떠나서 이 안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탈원전 정책 폐기하면서 친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번 정부의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위한 내용들인데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바이오 디지털에 대한 키워드, 모빌리티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요. 다음 자료는 복지 관련된 내용인데 솔직하게 이 안에서는 주식으로 뽑아낼 내용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과학기술, 아마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이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격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미리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은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들인데 대북 정책하고 그리고 방산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 안에서 주식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이야기 드리면은 세 번째 국정 과제 내용 중에요. 탈원전 정책 폐기. 그러니까 이제는 친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 본다면요.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드림팀 구성,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한 그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중에서는요, SMR,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소형 원전 모듈인데요. 이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미는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원전 플랜트 산업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아닌 뭐 점차 글로벌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SMR 뭐 국내에서의 도입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 SMR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볼 텐데요. 일단 친원전 산업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기업들이 등락을 좀 잘 움직였습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도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선에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었고요. 취임식 이후부터 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변동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던 정책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원전 정책하고요, 부동산 정책이 아마도 대선 과정과 그리고 새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키워드 중에서요, 원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전 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원전 수출의 SMR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는요, 원전 수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클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외 이 주요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코에서 많으면 2개 정도를 원전 입찰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주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연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체코 물량부터 해서 포문을 연다라면은 연속적으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현 정부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원전 드림팀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이 아마도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거라 봅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원전 기업들, 원전 기자재뿐만 아니라 큰 대기업들의 위치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가장 유리한 기업은 현대건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사명이 좀 바뀌었지만은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코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 원전 종목들 꼭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일단은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정평가에 대해서 규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전 평가에서 노후 수명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이 10기였는데 이제는 18기로 증가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수명 연장에 필요한 원전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모습이 가장 또 변동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한진기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원전이라는 키워드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향후에 뭐 지금 가장 크게 움직였던 이 종목이 항상 대장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탄력적인 흐름 안에서 제가 좀 분류를 해봤고요. 최근에 와서는 한진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서정기전, 에너토크와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면요,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KPS, 우리기술,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큰 추세를 그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는 뭐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기도 하지만은 특징적으로 SMR 사업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와 같은 종목들을 꼭 기억하자. 저는 이 안에서는요, 가장 탄력적인 종목으로 해서 한진기계하고 서정기전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SMR 사업에 대해서 특화돼서 종목을 단기적인 탄력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흐름으로 대응한다라면은 저는 탑픽 종목으로 우진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우진은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SML 드림팀의 이야기들 하나 더 이야기해야겠네요. 자, SML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회사가요, 최초의 SM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주요 대륙에서 SM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이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케일 파워하고 연결고리가 깊은 회사가 중요한데,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SMR 드림팀이라고 구성이 됐는데 삼성 그리고 GS 두산그룹이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MR 드림팀이라는 구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SMR 원전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한신기계라든지 뭐 서전기전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정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특징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공급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수요에 맞춰서 부동산 공급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죠. 250만 호. 정책 발표할 때부터 해서 250만 호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컸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정비 산업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새롭게 국토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1기 신도시, 기존에 있었던 이 1기 신도시를 다시 바꿔야겠죠.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정비 산업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된 키워드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건축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당연히 좋을 테지만 저는 이보다 더 건축 기자재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 건축 기자재 기업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가 뭐 주택 지표뿐만 아니라 해외 발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건축 기자재를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과 건축 기자재는요, 덕신하우징, NX, 대림비엔코, 벽산, 현대리바트. 자, 이 종목들은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요, 부동산 3법 혹은 부동산 증축법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익숙했던 종목들이고요. 이번에도 또 같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를 꺼내왔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덕신하우징이라든지 NS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도 좀 크게 달성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 기자재 쪽에서는 저는 삼목에스폼을 대장주, 그러니까 탑픽 종목으로 뽑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이런 이제 이 건설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기자재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레벨을 좀 더 높이게 됐는데, 이 때문에 건축 기자재에 대한 원자재 가격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건축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물론 친환경 소재, 그리고 좀 더 단단한 소재,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 어드밴테이지를 준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건설 증축을 했을 때 소음, 이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건축 기자재를 많이 도입하거나, 그리고 이 건축 층간의 두께를 좀 더 높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하면은 건설사의 어드밴테이지를 좀 더 부여하기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질 좋은 부동산들이 건축물이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적으로 봤을 때 건축 기자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목에스펌, KCC 글라스, 까미 ENC, 이화공영,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더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 거론됐던 사업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집중이 좀 높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반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반에는요, 풍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신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수소 산업에 대한 이 키워드를 큰 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윤석열 정부만의 것은 아니었고, 뭐 반대편의 후보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강의를 통해서도 또 종목 추천으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국정과제 내용에서도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기 때문에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좀 많이 거론이 됐었죠. 아무래도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를 배제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라든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사실 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되진 않고요. 다만 해외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태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요, 유럽 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계획을 좀 더 앞당기는, 가속화시키는 법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럽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그러면은 CS 윈드, CS 베어링과 같은 기업들, 풍력 기업들,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죠. 이와 같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겠다. 신성 ENG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대륙을 설명한다면요, 사실은 동서에 대한 이 길이가 상당히 큽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미국에서 꺼내는 에너지 정책은요, 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에너지든 기존에 있었던 풍력 에너지든 한 가지 에너지 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태양광과 수소, 풍력과 수소, 이와 같이 새로운 융합 에너지에 대한 결합을 중요하게 보고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역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수소 에너지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한 내용들 좀 키울 것이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장비 기업들인데요. PNT, HLB 파워, 원희 P&E 이와 같은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겠고요. 저는 이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PNT와 원희 P&E를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실적 개선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높기 때문에 두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부터 해서는 사실 수소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소 산업,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내용들인데 두산 퓨얼셀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 수소 저장 장치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80%는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S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산 퓨얼셀과 함께 해외 이 프로젝트 참여가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수소 저장 장치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2차 전지 배터리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 음극재를 통해서 이온 에너지에 대한 흐름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인데요. 그 내용 안에서 2차 전지와 수소 저장 장치는, 수소 연료 전지는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수소라는 원소를 좀 더 첨가해서, 이 결합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결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게 수소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와 같이 이 결합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비나텍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비나텍에 대한 움직임들이 크진 않지만은 제가 항상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비나텍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소재 회사들 중에서요. 사실 나머지 회사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큰 기업이 비나텍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상장되진 않았지만은 향후에 이 소재 관련해서 비나텍보다 더 큰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소재 기업,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비나텍을 최우선 종목으로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효성중공업,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의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를 만드는 생산과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과 그리고 생산과 저장 장치까지 위치를 운반하는 운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 첨단 소재, 효성중공업, 롯데정밀화학,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한때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 때문에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들 종목들을 추천을 했었는데 정말 좀 단기간에 큰 움직임이 나왔죠. 사실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이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는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라고 설명했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효성과 하나뿐만 아니라 주요 이 그룹사들이 모두 다 수소 에너지 사업부를 준비를 한다. 롯데, LG, SK, 두산, 포스코 등등등의 기업들이 모두 다 새로운 신사업 부분으로 수소 사업 부분을 새롭게 부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사마다 중요한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때문에 롯데그룹사에서는 제가 롯데정밀화학을 탑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말로서 먼저 가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내용이 더 많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은 4만 원대부터 해서 2배 간다고 했고, 5만 원대도 2배 간다고 했고, 6만 원대도 2배 간다고 했고, 7만 원대도 2배를 간다. 8만 원대도 2배를 간다 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졌는데 뒷부분의 가격에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110대 이 국정과제 내용이요. 110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좀 다 봤어요. 일단 모든 내용들이 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주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뭐 복지라든지 사회 현상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주식으로 끌어낸다라면은 새로운 키워드 혹은 정말 밀겠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오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를 제가 오늘 나열해서
주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갖고 왔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UAM이라는 사업부를 새롭게 또 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군 안에서 UAM이 소개가 되었고요. UAM은 아시겠지만은 이 도심항공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드론 택배라든지 이와 같은 사업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AM 관련된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요. 관련된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UAM 사업 시범 운행을 계획하겠다라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니는 도심 택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UAM 시범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는 중국에서 진행된 이 시범 운행이 최초였고요. 이미 지난해 진행이 되어서 일단은 주요 글로벌 국가에서는 모두 다 UAM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 안에서는요. 벳셀, 퍼스텍, 하이지항공,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 네온테크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일단 이 안에서 대장주 역할은 벳셀 그리고 파이버프로가 가장 좀 핵심적인 종목으로 탄력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네온테크도 좀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큰 모습도 보여줬는데, 저는 뭐 지금 같은 테마주들이 계속 거론이 된다면 또 이 테마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벳셀, 파이버프로 중점으로 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정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인수위에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꺼냈고,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토론에서 초격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과제 이 내용 중에서도요, 초격차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선은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초격차 전략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5곳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철수 의원의 이 정책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처럼 잘 클 수 있는 새로운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에서 뒷부분에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좀 신육성 정책 산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군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은 이름이 좀 달라지고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지원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를 넘어서 모든 영역에 이 반도체 사업군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예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반도체 시장 경쟁이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기술 경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네덜란드 ASML에서 EUV 장비를 공급하는데, EUV 장비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이 몇 곳이 되지 않아요. 한 곳이 삼성전자고 또 한 곳이 TSMC고, 앞으로 공급될 위치가 현재 인텔,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두 기업밖에 이 장비를 도입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장 경쟁이 이쪽에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 산업을 계속 지원해주자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색깔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 입국을 합니다.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와 같은 공급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낼 텐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에 대한 패러다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가셔야 된다.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을 새롭게 더 나열하진 않았지만은, 반도체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꺼냈을 때는 D램에 대한 이야기들만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D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보셔야 되겠고요. 팹리스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비메모리의 파운드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같은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NPU라든지 GPU라든지 이와 같은 특화된 반도체, 특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다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차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산업 안에서의 기술 트렌드를 갖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쟁이 큽니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쟁,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LCD의 시장이 아니라 OLED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OLED에 대한 기술력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산업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대한 전환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LCD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선택이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만 OLED에 대한 집중력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은 OLED로 해서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선택도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일단 OLED 쪽에서도 패널에 대한 변화가 여러 차례 좀 바뀌긴 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월등하게 지금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는 우리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육성 정책을 키워가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은요, 증설입니다, 증설. 근데 쉽게 증설을 못하는 이유는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셧다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속도가 둔화되기도 했지만 OLED가 많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TV 패널에 대한 이 수요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난해는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못 나왔고 올해 하반기 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책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올해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져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CATL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런데 이 CATL과 우리나라 이 3사와 차이가 있다면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이 LFP에 대한 이 소재로 해서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NCM, NCA, 이와 같은, 앞으로는 NCMA, 이와 같이 3원계 배터리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LFP보다 3원계 배터리의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인 이 소재단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술 3사가 모두 다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전년보다 전기차가 많이 급성장했고 또 내년에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도 시장에 풀려있는 전기차의 생산 출고량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으로 풀렸지만은 지금은 충전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했을 때 가격 인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적극적인 대중화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대중화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해 보신다면은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북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되어 있는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는 소재 기업들이 중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유럽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미국에, 삼성 SI, SK온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에, 중국에 진출이 된 기업들,
그리고 그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들로 해서 차별화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국단에 대한 이야기들도요. 제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해외 이 현지 공략을 준비하는 기업들 나뉘어서 보자라고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들 또 소개를 드리겠고요. 초교차 부문 안에서는 좀 수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수소 생산에 대해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수소 이야기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인데요. 아직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 이산화탄소에서 나오는 이 탄소를 걸러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이 소재 중에 하나가 H에 대한 소재를 활용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O2 그리고 이제 탄소를 없애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CCUS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수소 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함께 바로 옆에서 같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CCUS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뒷부분에 로봇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새로운 내용 중에서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요. CCUS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다. 그리고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그리고 자원으로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요, 탄소 배출권 아니면은 탄소 중립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 탄소 포집 기술 CCUS와 키워드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 안에서는 태경 BK, 그린케미칼, SGC 에너지, 유니드, KC 코트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KC 코트렐이 이 사업을 가장 아마 알려진 기업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태경 BK 그리고 SGC 에너지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꺼내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 헬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바이오 제약군에 대한 허브 역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위치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허브 역할은 인도였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 그와 같은 역할을 동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져가자라는 미래 계획이고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군에 대한 종목들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이 바이오 헬스라는 키워드로 소개하고 싶은 종목은 없어요. 아마도 이 바이오 헬스라는 정책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새로운 종목군들로 해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해서 미리 종목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는 향후에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섹터군을 좀 결합해서 보자라고 하겠고요. 일단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키워드로서 바이오 헬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빌리티 앞에서 UAM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내용이 좀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적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왔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 활성화되는 거는 이번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능형 교통체제, 그러니까 ITS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CITS라는 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능형 교통체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호등과 횡단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판, 이런 것들의 이 기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AI에 대한 기술을 하에 여러 가지 디지털화 만드는 것입니다. 뭐 제가 설명을 좀 더 보여드리면요.
CITS,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주변의 정보를 IoT로 해서 받아들이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통 체계, 체증이라든지 그리고 위험 감지에 대한 시스템을 실시간도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ITS 같은 경우에는 내 차뿐만 아니라 내 차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길을 보면서 찾아가는 1인칭이 아니라 ITS 같은 경우에는 상호 교환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가 도시 자체가 이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G 그리고 6G가 탑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ITS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바로 5G, 6G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국정과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ITS에 대한 언급과 5G, 6G에 대한 내용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능형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의 IoT 사업. 사실은 이 IoT라기보다는 EOT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신호등도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감지,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내 차와 옆 차도 인터넷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이 ITS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 사업이 유비쿼터스 아니면 IoT 이전에 유비쿼터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임베디드라는 단어도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IoT, EOT라는 단어로 확장이 됐고 이제는 ITS까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이 자율주행 키워드가 되고 있었던 캠트로닉스, 라니스, S트래픽, 그리고 ATEC-TN, i3 시스템, KLM 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ITS라는 것을 컨소시엄을 했을 때 LG, U+, MC넥스, 현대모비스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뽑는다라면은 라닉스 그리고 i3 시스템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정책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요,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근데 사실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꺼내왔었던 재료인데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이 테마가 상당히 오래된 테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격 진료가 진행되는 이 사업군이 없었고 그냥 가능성만 있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격 진료가 진행되었어요. 과거에는 왜 안 됐냐면요. 이 의학계에서 좀 반대가 좀 심했었고요. 의료협에서 좀 반대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요. 비대면 진료가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언택트 기술이 앞으로 계속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가장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격 진료 관련된 US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초격차 전력산업과 다르게 새롭게 육성 정책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예상해 본다라면 전력 반도체처럼 그리고 또 이 전고체 배터리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와 같은 키워드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6G, 그리고 우주항공, 양자학, AI, 보안 이와 같은 키워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아주 국소수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좀 전해졌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키워드 언급이 상당히 큽니다. 메타버스와 클라우드와 같은 이런 시스템, 네트워크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글귀가 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메타버스,
사실 우리나라 기술보다는요, 해외 기술이 좀 더 상위에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는 아니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최상위의 기술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키운다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언급을 하진 않았겠지만은, 이 국정과제 내용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모든 산업의 모든 정책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이제 정보를 디지털화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토론 때는 사실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좀 쉽게 했었거든요. 당시에. 범용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는 메타버스화하고 클라우드로 올린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기업들 중에서는, KINX, 이루온, 가비아,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됐던 거는 클라우드라는 내용보다는 메타버스 키워드를 상당히 크게 집중을 했었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덱스터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또 걸맞는 거는 게임 산업입니다. M게임, YJM 게임즈 이와 같은 기업들 볼 수 있겠고, 이번에 또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사실은 연령층이 좀 낮습니다. 교육 쪽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CMS 에듀라든지 칩스앤미디어, 이렌텍과 같은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5G, 6G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5G, 6G에 대한 키워드를 건넬 텐데, 여러분들 5G와 6G에 대한 차이는요, 5G가 기존에 있었던 2G, 3G, 4G LTE와는 다른 방식의 전파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파 방식이 발전해 왔지만은, 확실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LTE망, 4G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고요. 5G부터는 상호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5G와 6G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건설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러면 정부가 절대적으로 지원 정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스몰셀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사업 자체가 통신사가 턴키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이 통신을 만들고 통신을 쏘고 통신을 받는 사용자까지 모든 절차를 통신사가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SK라든지 KT라든지 LG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통신사가 맞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신사가 맞지 않아요. 앞에 전신주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을 임대받아서 통신사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에 대한 투자보다 이와 같이 앞단에 서 있는 사업권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타워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모바일의 5G 특징상은 중간에 이 통신에 대한 시설이 통신사가 교체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턴키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앞에 사업단이 따로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임대비를 받아서 통신사가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셀타워 쪽에 사업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통신사 연결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이야기들이 중요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셀타워 쪽 백홀이 아니라 프론트롤 쪽에서의 사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쪽에 이 수주를 같이 가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5G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얘기 드리겠고요. 6G는 무엇이냐면은 5G와 동일한 이 안에서 AI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6G가 구현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충분히 5G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6G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4G에서 5G 넘어가는 시간보다
5G에서 6G 넘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개발이라든지 표준화에 대한 시점을 26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요, 우주 개발에 대한 키워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누리호와 달 탐사선을 좀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달 탐사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 우주 개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요, 방위산업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하고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필요한 킬체인 이 내용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 방어 체계 그리고 선제 공격과 같은 무기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웠고요. 예전보다 방위비 지출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국산화 혹은 해외 방위 발주가 도입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방위산업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수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K방산이 될 수 있는 원년의 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초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방산 이 기술이 수출을 많이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때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하나시스템, 휴니드, 한일단조, 풍산포메탈. 한일단조하고 풍산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의 해외 쪽으로 넘겼을 때 산업 장비에 들어가는 뭐 소재를 공급해주는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상당히 실적 전환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좀 선택한다면은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수주 공시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일단조와 풍산에 대한 뭐 탄약이라든지 아는 이와 같은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일단조와 풍산에 대한 역할도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110개 국정과제 안에서 주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종목 위주로 좀 나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국정과제 안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키워드 가져왔고요. 이 내용들은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짠 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계속해서 꺼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정책이 나온다면은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얘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꼼꼼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정부 정책에 대한 돈 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배워 산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